전쟁과 국제정치 16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원인 중에서 국가 및 사회적 차원의 전쟁 원인 중에서 네 번째 시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그 전쟁은 역시 그 강대국들이 전쟁을 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강대국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강대국이 아니라 세계 1, 2위급의 강대국들이 이제 전쟁을 잘하죠. 그래가지고 뭐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세계 그 1등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뭐 거의가 아니라 예외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해양 국가 출신들이 세계 1등의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강대국들이 이제 흥망성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강대국은 한번 강대국이 되면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뺏기게 되는데, 그 자리를 뺏기게 되는데도 아주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폴 케네디 교수 책을 지난번에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책이 아주 그 이론적으로 탁월한 것은 뭐냐면은, 어느 나라든지 세계 1등이 된 나라는 2등이나 3등보다 국가의 성장 속도가 둔화됩니다. 둔화된다는 것은 쭉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느려진다는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나라는 1등이기 때문에 1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등보다 군사력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 노릇을 하려니 경제 발전에 신경을 너무 쓸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등이 만든 질서에 안주하는 2등이나 3등보다 1등의 성장률, 이거를 이제 rate of growth라고 합니다. 국가가 성장하는 속도가 늦어진다. 그러니까 1등은 성장 속도가 늦어지고 2등은 쭉 올라가니까 궁극적으로 2등하고 1등하고 국력이 이제 비슷해지죠. 그때 2등이 보통 이제 대듭니다. 그리고 1등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저 나라보다 훨씬 앞서고 있었는데 이제 비슷해졌네. 그럴 때마다 1등들이 불안감을 느끼는데, 불안감을 느끼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 폴 케네디 교수는 그러면은 해외 개입을 줄이고 경제 발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답인데, 그런데 예외 없이 이것도 모든 1등 국가들은 군사력을 더 많이 늘리는 쪽으로 대응을 했다. 그래서 군사력을 더 많이 늘리다 보니까 그거를 폴 케네디 교수가 임페리얼 오버스트레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국적으로 과도하게 너무 팽창을 한 거예요. 핸들링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데 더 나가는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패권국이 쇠망의 길로 들어섰다. 그래서 패권국 강대국이 흥망한다라는 그런 아주 참 명절을 쓴 것이죠. 저기서 그냥 공부가 이제 아주 깊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은 일본이 미국을 앞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중국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폴 케네디 교수 책을 비난을 하는데, 뭐 전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시아의 챔피언이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보는 사람도 지금 서서히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폴 케네디 교수의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탁월한 저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 곰곰이, 우리말로 또 번역된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강대국의 흥망이 그렇게 인기 좋은 책이었던 것은 미국이 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 것이 레이건 대통령 때 그 바로 앞전 그 무렵입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이 막 따라오는데, 그러면 미국도 경제 발전을 힘써야 되는데 군사력을 더 늘리는 바로 그런 무렵을 폴 케네디가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저 책이 이제 미국이 몰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탁월한 읽을 거리가 이제 됐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쇠퇴론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부류가 생겼습니다. 이제 미국은 곧 망한다라는 사람들이 폴 케네디 책을 둘러싸고서 논쟁을 벌이고 그랬었죠. 근데 뭐 미국은 망한다, 미국은 쇠퇴한다라는 그 이론은 최근에 와서는 많이 그 뭐 위력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책의 초강대국은 전쟁을 정말 잘하는 나라인가? 초강대국은 하나가 있어야만 하는데 미국하고 소련 두 나라가 초강대국인 적이 냉전 시대죠. 냉전 시대는 조금 역설적인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초강대 미국은 전 세계랑 싸울 수가 있어요.
소련도 전 세계랑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이 좀 이상하죠. 전 세계랑 싸울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된다. 원래 전 세계랑 싸울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라야지 개념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미국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고 소련도 세계를 향해서 싸울 수 있고, 우리가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교수가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나라가 두 개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들은 군사력을 무지하게 자주 동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도 다 했습니다. 미국은 200여 회, 소련도 한 190회 정도 이제 군사력을 동원했는데, 냉전 초반 3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전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로 또 냉전사의 세계적인 권위자죠. 존 루이스 가디스라는 예일대학 교수가 The Long Peace, 이게 참 강대국 엄청나게 센 두 나라가 있는데 전쟁이 안 나고 오히려 평화가 지속되고 있구나 해가지고서 참 역설적인 책을 썼습니다. 냉전 시대가 오히려 긴 평화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은 거의 50년 동안 이제 으르렁거렸는데 전쟁은 하지 않고 끝났죠.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라면은 전쟁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3차 대전 없이 3차 대전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국제정치 변동을 롱피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관련된 책들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뭐 한두 권 추천한다면은 바로 그 루이스 게디스 교수가 쓴 더 콜드와 냉전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게디스 교수가 썼던 미국의 봉쇄 전략, 이것도 2019년에 번역이 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국가의 자연적 속성과 전쟁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적 속성 그러면은 뭐 더운 나라, 추운 나라, 온대지방에 있는 나라, 초원에 있는 나라, 또는 뭐 산악지역이 많은 나라, 뭐 이런 식으로 국가의 속성이라는 게 뭡니까? 애트리뷰트. 우리 인간도 다 속성이 있죠. 저 사람은 다혈질이야. 저 사람은 참 느긋한 것 같아, 성질이. 뭐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도 속성을 가지고서 그 나라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세컨드 레벨이죠. 그리고 그 국가의 속성을 뭐 200수십 가지, 235개네요, 보니까. 235개를 빼가지고서 이 속성에 따라서 국가 행동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분석하려고 노력했던 아주 그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하와이 대학의 루돌프 제이 럼멜이라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한 나라에 뭐 농업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문화, 예술, 정보 소통 능력, 교육 지표, 경제 발전 지표 뭐 해가지고 별 뭐 하여간 235개니까 이 변수를 전부 찾아가지고 이거를 계량화시켜서 컴퓨터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국가의 행동을 분석한 그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렇게 그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놨는데 결과는 국가의 속성과 그 나라가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의 관계는 별로 없다가 이 루돌프 럼멜 교수의 결론인데, 이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분이 이제 연구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1960년대를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 기간을 더 늘려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데이터를 보면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하와이 대학 교수죠, 저분이 Dimensions of Nations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돈 프로젝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국가의 속성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계량화시켜서 이제 코릴레이션 돌려보고 그랬더니만은 전쟁과 국가의 속성에는 그렇게 큰 관계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분은 이제 그 전쟁론에서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학자인데, 전쟁을 한참 공부하다가 저분이 이제 그 전공 과목을 바꿨습니다. 혁명으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처참한 전쟁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서 전쟁을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인간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국내 정치들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데모사이드라는 단어를 개발을 했는데, 뭐냐면은 인간을 죽이는 것은 국가와 국가와의 전쟁이 아니라 한 국가의 독재자가 자국 국민을 죽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잔인하다 해가지고 스탈린이 소련 사람 죽인 거, 모택동이 중국 사람 죽인 거, 독재자가 자국 국민을 죽이는 것이 전쟁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그 전쟁론에서부터 혁명론으로 전공을 이제 바꿨던 그런 아주 대단히 그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1970년대, 80년대 초반 Understanding Conflict and War 여러 권짜리 책인데 이 책을 다 이제 완료를 한 다음에 1997년, 90년대가 돼서는 Power Kills,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국가 권력이다. 그리고 독재 지도자가 자국 국민을 죽이는 거 이것이 훨씬 더 비참하다라는 것을 이제 책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학자가 됐습니다. 뭐 저분 책도 이제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다 소개하기엔 그렇고 하여간 그렇게 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인구가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얘기 별로 없었지만 사람이 막 옛날에 인구가 막 늘어나면은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만 많으면 어떻게 뭐 전쟁이라도 한번 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도 나야 될 것 같아. 그건 뭡니까? 전쟁 나면 인구가 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거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전혀 아니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의 한 절의 제목이 전쟁은 인구 감소,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가? 답 아니답니다. 아니다. 옛날에 원신들을 연구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마빈 해리스라는 인류학자인데 그 사람이 전쟁에서 직접 야기된 인명피해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원시부족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호전적이라고 알려진 다니족 및 야노마노족의 경우 전쟁에서 발생하는 성인 남자 사망 비율은 각각 전체 성인 남자 사망자의 3%, 7%에 불과했다. 남자들이 이제 죽는데 전쟁 나가서 죽는 사람은 3%, 7%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인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뭐 원문으로 본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학자가 번역을 했습니다. 식인과 제왕이라는 한길사에서 이제 번역해서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그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는 호전적인 그 옛날 부족들을 봤을 때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 때문에 인구가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국가 수준,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미국 뭐 이런 국가 수준에서 전쟁은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었다고 그럽니다. 피난 가니까 인구가 이제 모여 살던 데서 다른 쪽으로 가는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인구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그러진 않았다. 전쟁 때에도 계속 인구는 증가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재미있는 통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세기를 전쟁의 세기라고 그러죠. 더군다나 그중에서 앞에 50년, 1900년서부터 1950년까지는 정말로 그야말로 전쟁의 세기였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났으니까. 그런데 20세기에 일어났던 양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은 교전국의 인구 증가율을 저하시키지도 못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베트남의 인구는 연평균 3%씩 증가되었다. 베트남 전쟁은 뭐 미국 사람들이 30년 전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1950년에 시작해서 거의 70년대 후반에 끝났으니까 이렇게 긴 전쟁이었는데 전쟁 기간 동안에 그 전쟁터가 되었던 베트남의 국민들은 매년 3%를 인구가 성장을 했다. 그리고 1650년부터 1950년 그 유럽 300년입니다. 유럽의 300년 역사는 뭐 정말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의 역사인데 거의 10년마다 대규모 전쟁이 발발했던 300년 동안 유럽에서 인구가 줄지 않고 무려 5배로 늘었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인구 좀 줄여야 돼 라는 말은 전혀 경험적으로 틀리는 말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하고 전쟁 관계를 자꾸 연구하는 이유는 마빈 해리스 교수의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이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구를 죽임으로써 인구가 줄어든 것은 아닌데 그런데 전쟁은 인구 증가에 확실히 이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은 전쟁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는다는 사실 그건 아니고 전쟁이라는 제도는 여자 유아 살해라는 원시 문화에 기여했다. 이제 전쟁은 남자들이 가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쟁을 자주 하는 그런 족속들은 여자애를 낳으면 이건 전쟁도 못하는 것들이라고 쓸모없다고 그래가지고 뭐 죽이기도 하고 아프더라도 살려주려고 애도 안 쓰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딸아이는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절하되었고 그래서 관심도 잘 쓰지 않았고 아파도 꼭 살리려고 애쓰지 않았고 그래서 또 여자아이 수를 제한하기도 하였고 그런 측면에서 전쟁은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억제하는 데 기여한 바는 있었다라는 그런 그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구론 그러면 멜더스의 인구론을 제일 뭐 유명한 책으로 치죠. 그래서 인구 증가는 사회의 골칫거리다라는 생각에 이제 모든 그 사회과학자들이 다 했던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땅도 좁은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멜더스는 전쟁을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 중 하나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인구의 관계를 뭐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인구론이라는 책에서 나온 지 이제 꽤 오래된 책이죠. 1798년에 가능됐으니까 뭐 200년이 이제 넘은 책인데 하여간 인구와 전쟁은 관련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격한 반론을 핀 사람은 러시아 출신 미국 사회학자였던 피트림 소로킨이라는 사람입니다. 피트림 소로킨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말더스를 뭐 극히 이제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하고 전쟁, 폭력 이런 것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제 믿어지던 믿음이었습니다. 예. 뭐 중국에서도 한남한 나라라는 운동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있었고 우리나라도 요새는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둘만 나 잘 기르자 뭐 이런 구호도 있었고 그러다가 하나로 줄었습니다. 둘까지도 남은 는다고 하나만 놔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인구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그래서 또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인구론 책 이것도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번역 다 나왔죠. 뭐 워낙 유명한 세계의 고전입니다. 저것이 맞는다 틀린다를 떠나서 고전으로 이제 자리를 매김한 책인데 번역판 나와 있고 그리고 피트림 소로킨 책은 우리말로 나온 거를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소셜 앤드 컬처럴 다이내믹스 사회 문화적인 동태 해가지고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역시 그 전쟁 연구를 가장 방대하게 한 사람이 퀸시 라이트 교수인데 그 사람 책, 그 전쟁론 우리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전쟁 연구라는 이 두터운 책에 31장 제목이 인구의 변동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이트 교수 팀이 연구를 해가지고 내린 결론은 불행하게도는 그 관계가 있어야지 원하는 바를 찾아내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인구 변동과 전쟁 사이에 결정론적 관계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인구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인구가 두 가지 개념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인구 밀도가 늘어날 때, 그러니까 좁을 때, 그때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가 높은 사회가 인구 밀도가 적은 사회로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백인 사회가 빠글빠글해졌을 때 그들은 땅을 찾아서 가는데 인디언들은 널찍널찍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설명하면 됩니다. 인구 밀도에서 심각한 격차가 생길 경우 이는 국제 긴장, 대규모 인구 이동, 공격, 전쟁, 정복 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직접 전쟁하고 관계없지만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 불안의 요인으로 작동하였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00년대, 1700년대 미국 그 인디안하고 백인 정착지들 거기 사이에서 나타났던 그 갈등들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 증강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력이 증강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죠. 또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뭐 쓸 물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도 많아야 되고, 뭐 에너지도 많아야 되고, 식량도 많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인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증강 속도가 빠른 나라는 정복 전쟁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인구 증가가 작은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좀 공간이 넓은 나라는 옆에 빠글빠글한 나라가 자기 나라를 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서 때로는 거꾸로 선제 공격도 할 수 있고 이런 그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즉 인구 증강 속도가 빠른 나라가 정복 전쟁을 하는 경우가 미국이 멕시코를 점령한 거, 미국과 멕시코 전쟁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자에는 인구가 빠글빠글한 나라가 공격해 올 것이 무서워서 인구가 듬성듬성한 나라가 먼저 공격하는 것. 그것이 남북전쟁이라고 이렇게 또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당시 북부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 남부가 선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인구와 인구 밀도 그리고 전쟁을 설명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독일과 이태리가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다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여기서는 지정학하고 연결이 되는데 일본 사람이라든가 독일 사람이 자기네들은 잘난 민족인데 잘난 민족이 살기에는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너무나 좁다. 이제 우리가 그 지정학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할 겁니다만은 그 레벤스라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활 공간이 너무 좁아. 우리처럼 잘난 인간들이 이렇게 좁은 데서 살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넓은 데로 뻗어나가는 것을 정당화한 학문적으로 옳은 이론은 아니지만은 전쟁을 미화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이론으로 이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라는 것이 인구와 전쟁의 관계에 관한 이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주 그 큰 전쟁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이 책에 자세히 적지는 않았는데 미국의 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난 정치학의 과학화 운동이 시작된 다음에 아주 큰 전쟁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거가 미시간 대학의 COW 프로젝트. 우리가 이번에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방금 오늘 아까 말씀드린 하와이 대학의 DON, 그러니까 Dimensions of Nations, 국가 차원 프로젝트가 있고,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1차 대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1차 대전이 왜 야기됐느냐에 관한 그런 참 그것도 엄청나게 큰 전쟁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그 3대 전쟁 연구 프로젝트인데 바로 그것을 이제 담당했던 학자들이 슈크리하고 놀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로버트 놀스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 교수고, 그리고 나즐리 슈크리라고 박사과정 학생이죠. 이 두 사람이 1차 대전이 왜 일어났냐를 연구하는데 거기서 인구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삼아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교수는 국력의 증강 과정은 국가의 팽창, 국가 간의 경쟁과 대립, 분쟁 폭력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증강되는데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로 인구의 증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슈크리 그리고 놀스 교수는 인구의 증가는 기초적 자원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그 필요성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능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런 능력이 국가 내부에서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해외에서 그 능력을 추구하도록 하는 압력이 가해지게 된다. 아주 상당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압력, 그것을 이제 슈크리하고 놀스 교수가 lateral pressure, 이걸 저는 그냥 수평적 압력, 이게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뭐가 많이 필요해졌는데 그것을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것을 이제 압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래서 수평적 압력, 이런 것이 생겨서 수평적 압력은 상업적 행위, 군함 건조, 상선 건조, 외국 영토에 대한 군사력 파견, 외국 시장 및 식민지 획득, 해외 군사기지 건설 등 여러 가지 방법의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 수평적 압력을 받는 나라가 하는 행동은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국력 팽창의 그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걸 통해서 수평적 압력을 받게 되고, 수평적 압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들이 벌이는 행동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이 결과는 그 인구 자체가 직접적으로 전쟁과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퀸시 라이트 교수가 연구했던 거랑 거의 같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책이 수백 페이지 되는 책인데, 이 책을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 국력이 증가할 경우에, 그래서 Nations in Conflict, 싸우는 나라들이라는 제목이죠. National Growth and International Violence. 국가가 성장을 하게 되면 국제적 폭력이 늘어난다라는 그 가설을 인구라는 변수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했던 정말로 아주 그 당시에는 아주 소문난 그런 전쟁 연구 이 결과입니다. 이 책은 지금 구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책인데, 저도 묘하게 어떤 헌책방에서, 미국 헌책방에서 이제 구해서 봤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즐리 슈크리,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슈크리 교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름을 전부 다 자기 발음하는 대로 씁니다. 어떤 사람은 추크리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우크리라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슈크리라고 발음하는 것이 옳다는 거는
저 사람의 제자가 텍사스 대학 교수로 와가지고 슈크리 그래서 이제 공부 시간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 발음이 슈크리라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뭐 지금도 미국 MIT에 있는 아주 뭐 지금 뭐 이제 연세가 꽤 많은 학자인데 70대 후반 학자인데 아직도 그 뭐 필명을 날리는 그런 학자로 돼 있는데 하여간 1970년대 유럽에 있는 각국의 인구 증강이 국력의 팽창을 가져오고 그 국력 팽창이 그 나라들 사이에 전쟁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그 연구를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박사과정 학생으로 있으면서 이제 했었던 그런 뭐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지도 교수가 로버트 노스 교수고 그리고 제가 그 책도 한번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인구와 그 전쟁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오간스키라는 교수입니다. 전 미시간 대학의 국제정치학자인데 저 사람은 뭐로 유명하냐면은 그 파워 트랜지션 티어리라고 아주 유명한 이론이죠. 국가가 이제 1등하고 2등의 그 싸움을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밸런스 오브 파워 이론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힘의 격차가 많이 생기면은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전쟁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왜냐면은 힘센 나라가 공격을 할 거니까 라는 이론을 저 사람이 파워 트랜지션 티어리에서는 엎어놨습니다. 아니야. 1등이 있는데 2등이 힘이 점점 가서 1등하고 가까워지면은 그때 전쟁 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 서로 이렇게 격차가 쓸 때가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비슷해지면 전쟁이 나지. 그래서 세력 균형이 가까워지면은 전쟁 날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아. 라는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국제정치에서 제일 오래된 세력균형 이론을 들이받았던 그런 뭐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부인도 이제 사회과학자인데 캐서린 오간스키라는 교수인데 캐서린 오간스키하고 저 AFK 오간스키 둘이 이제 쓴 책이 Population and World Power, 인구와 월드 파워는 뭐 강대국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 연구를 또 수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것도 이제 1960년대죠. 거기서도 인구의 증가는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인구는 국력의 변동을 의미하고 국력이 변동되면은 국제 체제의 안정이 깨지죠. 인구가 갑자기 불어나거나 또는 인구가 줄어들 경우에 그 나라의 국력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고 어느 나라의 국력의 급격한 변동은 국제 정치 구조의 안정을 흔들죠. 안정을. 그 국제 정치의 구조의 안정이 깨지게 되면은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쉽게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시소에 말이죠. 시소. 우리가 시소 이렇게 타는 시소 있죠. 거기에 한쪽에는 어른이 앉았습니다. 아빠가 앉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한쪽에는 아기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딸이 앉았다 칩시다. 5살짜리. 그렇게 되면은 아빠가 이쪽에 앉고 딸이 이쪽에 앉으면은 시소가 딱 이렇게 되고 고정이 되죠. 이것은 안정한 상태입니다.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이 둘이 타면은 시소가 계속 흔들흔들하게 되겠죠. 흔들흔들한다. 요거는 불안정입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는 안정돼 있을 때는 전쟁이 안 납니다. 이게 흔들흔들하고 불안정할 때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간스키 교수는 국제 정치의 불균형, 이거보다는 균형이 오히려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가 되죠. 바로 인구 증가가 직접적으로 전쟁하고 연결되지 않지만은 그것이 지정학이라든가 또 국력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변수하고 연결될 때 이제 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연적인 요건 중에서 이제 그 인구 말고 기후라는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서는 별로 중요한 요인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퀸시라이트 팀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 전쟁 빈도가 달라진다라는 그 차이점을 이제 통계학적으로 발견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온대지방 사람들이 기후가 이제 극단적인 곳,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운 곳보다 온대지방에서 전쟁이 더 많다라고 그 퀸시라이트 교수는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결정론은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 초원지대 사는 사람들이 전쟁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나왔지만은 그 퀸시라이트 교수가 발견한 사실은 아메리카 원시 종족, 뭐 초원에 살았죠. 그런데 아시아주의 초원에 살던 종족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아메리카 원시인은 대단히 호전적이었는데
아시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퀸슈라이트 교수가 기후가 극단적인 것,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운 곳 사람들이 온난한 온대지방 사람보다 전쟁을 덜 한다 그랬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사실이, 같은 열대지방에 거주하는 종족이라도 피그미는 평화지향적이었는데 열대지방의 반투족은 대단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같은 추운 지방이라도 베링해의 에스키모는 대단히 공격적이었는데 반해 그린란드의 에스키모는 대단히 평화적이었다. 그래서 별로 이 기후와 전쟁 또는 지형과 전쟁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직접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 지형적으로 초원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호전적이었다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초원은 뭡니까? 넓잖아요. 그러니까 평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어물이 없습니다. 유리한 방어 지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 같은 거가 있고 그러면 뒤에 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평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방어를 위한 전쟁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제도화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초원지대가 그렇지 않은 산악지대 사람들보다 더 싸움을 많이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은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 자연적인 요인인데, 우리가 이제 전쟁의 국내 정치적인 이유를 설명할 때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간들이 말이죠,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직의 성격이라든가 또 조직에서 그 인간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를 다 따져보고서 거기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가 차원, 사회 차원의 전쟁 연구에서 가장 큰 이론은 디시전 메이킹 티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 결정 이론이라는 거가 있는데, 바로 그 정책 결정 이론, 어떻게 인간은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가 하는, 근데 그것이 국제정치학자들이 제일 많이 연구하는 분야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국제정치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아예 그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존재합니다. Foreign Policy, FP라고 그러는데, 국제정치학의 그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International Conflict,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IPE, 국제정치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라는 것은 각 나라의 외교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Foreign Policy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각 나라의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신경을 맞추는데, 제가 그 내용은 보니까 이제 지금 오늘 그 앞부분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이제 소모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 17번째 강의로 뭐 시간을 돌려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자연적인 요소도 많은 학자들이 이 전쟁에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이제 연구를 했다. 그런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제 이 책입니다. 인구가 늘어났을 때 국가 국력이 변동을 하고, 그 변동 상황에서 국가들은 여러 가지 압박을 느껴요. 뭐 에너지하고 식량을 대야 되니까 그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면, 국내 경제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바깥으로 나가는 행동은 국가 간의 전쟁을 야기하는 간접적 요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국가와 전쟁에 관한 이론 중에서 가장 그 큰 이론인 전쟁 결정 체계, 그래서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인간과 그리고 국제 정책을 결정하는 그 조직, 인간과 조직과 전쟁 관계 등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